안녕하세요. 저기 경제평론가 윤석천입니다. 뭐 방송도 하고 여기저기 뭐 잡글도 쓰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마이스쿨에는 이게 이번 강연이 한 세 번째 정도 되네요. 맨 처음에는 그 주식시장의 그 리스크를 피하는 법,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 관련된 거를 갖다가 한번 했고, 이게 한 세 번째 제 강연인 것 같습니다. 뭐 제목은 좀 거창해요. 뭐 V의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V의 타이밍이라는 거는 제 책의 그 이름입니다. 이름이고요. 저는 사실 그 재테크에 관련된 어떤 그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현대경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그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폐 경제다. 현대경제는 화폐 경제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인간의 영혼까지도 돈으로 치환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요. 그 화폐 경제 하에서의 부라는 거는 사실은 그 신용, 우리가 신용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화폐 경제라고 우리가 현대 경제를 정의하는 한편, 현대 경제는 또 신용 경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의 어떤 극소수의 부자를 빼고는 사실은 빚을 지고 살죠. 하다못해 뭐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뭐 빚을 내고서 빚을 지고서 사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물론 주식을 살 때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거고요. 또 뭐 중장년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령 뭐 결혼을 할 경우에는 뭐 전세자금 대출, 월세자금 대출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용이라는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채의 덫에 어떻게 갇혀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부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을 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현대 경제는 모든 게 화폐로 치환되는 거고 그 화폐 자체라는 거는 거의 신용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 경제의 부 자체도 부가 소멸되고 창출되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신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제가 이제 그 부의 타이밍이라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테크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또 뭐 어떻게 해야 자산을 증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저도 뭐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한테 뭐 어드바이스를 해준다거나 가이드를 해줄 정도의 실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화폐 경제 혹은 신용 경제 체제 하에서 부가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는 타이밍이 있더라. 그 타이밍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산 시장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 때다, 자산 시장에. 아니면 자산 시장에서 내가 나와야 될 때다라는 어떤 감 정도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질 수가 있더라. 따라서 최소한 그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자산 증식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이고 이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종의 어떤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그 스마트머니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라고 그러면은 그 일단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똑똑한 돈인데 뭐 굉장히 그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거대한 자금을 물리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고 또 남들보다 먼저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나오는 돈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정도는 충분해 볼 수가 있겠더라 하는 측면에서 이 부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적고 이번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제가 이제 한 가지 주목을 하는 거는 그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재산 아니면 자산이 얼마나 돼야지 부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그 몇 번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나는 부자다. 어떤 사람은 50억.
에이 50억은 택도 없지 한 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전부 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라고 하면은 뭐 이미 잘 알려진 정의지만은 더 이상 돈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의 어떤 내 자산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워. 그리고 나는 뭐 애써가지고도 뭐 돈을 갖다가 더 모으려고 한다거나 돈을 더 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100억이 있어. 근데 나는 10억에 대한 더 벌고 싶어. 나머지 100억을. 그래가지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자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즉 지금의 어떤 지금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재산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는 하지만 일단 한 발 현실로 내려와 보면은 이 부자라고 정의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KB 금융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금융보고서가 매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의 부자를 갖다가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경영경제연구소죠. 여기서 정의하는 바로는 바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금융자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자산. 여기에는 뭐 그 은행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KB금융에서는 부자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그런 어떤 금융자산만 10억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놓고 보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10억 원 이상 그 자기들 그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평균 금융자산이 22억 원이더라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평균 부동산 자산은 28억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얼마나 되죠?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자산 규모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법률적인 용어로 부동산하고 동산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이고 자산에는 뭐 예금, 적금, 채권 뭐 아니면 그림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갖다가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은행권에 들어가 있는 재산 아니면 뭐 증권사에 들어가 있는 재산들 갖다가 평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라고 하면은 이 KB금융보고서에 의한 어떤 정의에 따르면 한 50억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한국 사회에서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50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1%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충 한 여기 그 KB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한 0.54% 정도가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한국 부자는 증가세라고 제가 썼죠.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뭐 2010년 이렇게 해서 계속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뭐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라고 뭐 수많은 데서 얘기를 하고 뭐 거시경제 지표로 현재의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런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대해서 봐야 될 거는 계속해서 한국 부자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자산 규모로 따라서 50억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뭐냐면 0.54%의 한국 부자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을 합쳐가지고 5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0.54%의 한국 부자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7.6%를 갖고 있어요.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부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요즘 얘기하는 부의 불평등이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한국의 불평등의 구조를 갖다가 뭐 신랄하거나 어떤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폐경제, 신용경제 체제 하에서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불평등은 다른 외부적인 어떤 자극 아니면은 뭐 정부의 정책 같은 게 없으면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그 피케티가 얘기한 그 21세기 자본론에서 얘기한 자본소득이 항상 근로소득을 앞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늘어나는 것들이 일을 해서 근로를 하는 소득을 갖다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경기가 어렵건 아니면 경기가 좋건 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자산 구성비를 갖다가 한번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자산은 어때요? 이렇게 쭉 줄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부동산 자산이 쭉쭉쭉쭉 줄어 들어왔어요. 근데 언제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죠? 2017년부터 이 부동산 자산이 쭉쭉쭉쭉 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한국의 부자들은 2017년경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2017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의 어떤 소유를 갖다 늘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2017년부터 사실은 2014년부터죠. 2014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이 비중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또 반대로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에 어때요? 금융자산은 점점 높아지다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한국 부자들은 크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 이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부동산 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자산 비중 추이를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자산 비중은 어때요? 계속해서 2012년, 2008년, 9년 해가지고 그 금융위기에서 폭락했던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쭉 높아지다가 2017년 그 중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11.8%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아직 하락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죠. 하여튼 꺾일 줄을 모르는데 이상하게 부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발을 한 발 뺐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부자의 특징을 갖다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부자는 어디서 탄생을 했을까요? 이런 어떤 한국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산 규모 50억 이상의 한국의 부자들은 사실은 그 뿌리를 캐나가다 보면은 70년대 이후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저는 뭐 60년대생인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웃을지 모르고 꼰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나 소세지 이렇게 옛날 소세지 있습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가끔 먹던데 이게 커가지고 그런 소세지를 사오는 친구들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뭐 김치, 멸치 뭐 이런 어떤 뭐 그 정도의 어떤 반찬들을 전부 다 싸왔습니다. 그게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의 불평등이라고 그러나 부의 편제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너나 나나 다 가난했으니까. 70년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제가 7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니 70년대 후반이죠. 7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이 부의 어떤 불평등, 부의 편차가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중에 그냥 뭐 괜찮게 사는 친구가 뭐 한둘 정도. 그 다음에 한 나머지는 뭐 너나 나나 누구나 거의 다 비슷했어요. 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부자, 가난한 사람들이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8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강남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그 당시에 그 대치동에 가보면은 그 80년대 초죠. 81년도인가 82년 대치동에 갔는데 그 도로 포장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대치동이.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말이 뭐였냐면 복부인이라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복부인. 지금은 뭐 한물 사라진 거지만은 그 주부들이죠. 가장 주부들이 아파트 당첨.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막 뛰고 당첨되면은 그거 넘기고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고 이런 사람들 갖다가 복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한국의 부자들은 사실은 이런 가계의 부자들, 일반 개인적인 부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시 지금 거대한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 역시 땅과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그 한국의 부자들의 그 면면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도 한국 부자들의 특징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비중이 월등히 높죠.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돼왔고, 지금도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역시 한국의 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이 한국 부동산 부자입니다. 글로벌 부자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뭐 대충 통계를 내보면 한 18%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부자 부동산 투자 비중은 36%입니다. 근데 아까 그 KB금융보고서에 따르면은 50%가 넘죠, 자산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낸 거예요. 이것도 거주용 부동산은 제외한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그 부동산 자산 의존도는 그러니까 뭐 세가 가면서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하나 여전히 금융자산보다는 월등하고요. 부자들한테 KB금융보고서에서 물어봤대요. 부자들의 재테크 1순위가 뭐냐? 그랬더니 여전히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상가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동산 불패를 갖다가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껏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이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안전자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땅덩어리가 상대적으로 작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그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 아니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고 있는 걸 갖다가 몇십 년 동안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를 갖다가 가령 뭐 80년도, 70년대 후반에 강남에 몇천만 원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몇십억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있는 거고, 내 집에 땅값이 100만 원, 5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지금 뭐 몇천만 원, 1억 가까이 가는 걸 갖다가 사실은 그 아버지 때부터 자식 때까지 전부 다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 속에는 이게 부동산이 불패다. 부동산은 땅을 갖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땅은 나를 갖다가 배반하지 않는다. 어? 아파트는 다른 말로 하면 아파트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불패 신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물론 뭐 아파트 값이 땅값이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은 미국이라든지 금융위기를 얻던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처럼 폭락 수준까지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동산은 물론 약간 하락세를 갔지만은 그리고 곧 이어서 반등을 하더라 라는 어떤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해서 실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지방에 뭐 엉뚱한 맹지 같은 걸 사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적어도 서울 지역에 땅을 사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사거나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사가지고 실패를 해본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동산을 갖다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거고, 부동산은 불패의 신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느닷없이 한국의 부자에서 왜 그리스 신화로 넘어오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원래는 그 교육 분야에서 주로 말을 하는 효과인데, 가령 공부를 갖다가 그냥 평범하게 하는 친구한테 선생님인가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분이죠. 너는 머리가 좋고 공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복돋아 주면은 그 친구를 갖다가 몇 년 후에 보면 실제로 공부를 잘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기대 효과라는 얘기를 해요.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는 뭐냐? 사람들의 기대 심리, 믿음이 거기에 집중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동산 불패 신화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주로 금융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죠. 금융시장에 이제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중천장형이 나오면은 요 지점에서는 요만큼 하락을 한다라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이중 바닥형이죠. 이중 바닥형이 이렇게 출몰을 하게 되면은 차트상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요 지점에서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최소한 요 정도는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기술적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런 차트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 여기는 이제는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과거의 경험치를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뭐 그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그러면은 이 이중 천정형이 나왔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하락할 거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갖고 있던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은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든지 하겠죠. 이런 어떤 자기의 믿음이 여기에 집중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떨어질 거라고 믿고 여기서 매도 배팅을 하거나 주식을 팔고 하게 되면 시장은 실제로 그렇게 내려가겠죠. 이걸 갖다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 신호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해에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중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불을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산시장에서 불을 결정하는, 자산시장의 어떤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금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근데 금리는 한국은행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시중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부에서 대출 억제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돈을 얻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신용을 얻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대표적인 부채 의존 시장이죠. 자기 돈만 가지고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10매덕짜리 집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은행에 대출을 껴안든 아니면 전세를 끼고서 얻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은 자기 돈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자체라는 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남의 돈에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부채 의존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출도 끊겨. 대출도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 그 다음에 시장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 근데 올해 초부터 느닷없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과천이라든지 무슨 뭐 저 분당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부동산 불패 신화, 다른 말로 하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대출 규제라든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갖다가 아직 완전히 꺾어놓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갖다가 제일 제가 맨 처음에 놓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와 믿음은 항상 그 기초 체력이라고 그러죠. 펀더멘탈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얼마 전에 봤죠. 언제 봤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그걸 봤죠.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강연장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가 암호화폐가 막 폭등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가자! 막 그런 말이 유행할 때였는데 사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거 전부 다 비트코인이라든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할 거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때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와 믿음은 사실은 기초 체력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 2014년처럼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우호적이고 가령 뭐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하향하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은 얼마든지 홀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여기서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정부의 거대에서 대출 규제는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부동산이 언제까지 펄펄 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예외적인 지역들은 몇몇 군데가 있어요. 가령 뭐 강남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데는 가격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아니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수요는 엄청나게 대기 수요는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자체가 딸리는 시장은 사실은 다른 여건들이 아무리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 사실은 이 기대와 믿음, 다시 말을 위해서 부동산 불패의 어떤 신화만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무이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어떤 기대와 기대만으로 기대와 믿음만으로 시장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시장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그 부를 결정하는데 제일 큰 요소는 뭐냐? 현대 경제에서 부를 만들어내는 고 또 부를 갖다가 붕괴시키든지 아니면 소멸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그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을 갖다가 영어로는 뭐 리퀴디티라고 하고요. 한자로 따지면 이게 흐를 유에 움직일 동자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돈의 양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현금의 양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유동성은 돈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동성은 우리가 통화량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 통화량은 그럼 뭐 이게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행 통화 지표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 용어로는 M1, M2라고 얘기하는데 M1은 좀 좁은 의미의 협의 통화라고 얘기하는데 현금과 요구불 예금을 더한 거예요.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보통 예금 같은 거죠. 즉시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찾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M2는 그거보다 조금 넓은 의미의 통화를 얘기하는데 이 M1에 더하기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그러니까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좀 깨기가 좀 그렇죠. 손해도 보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이것도 뭐 맘만 먹고 내가 손해 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통화 지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대 경제에서 결국은 그 통화량, 시중의 통화량을 어디가 결정을 할까요? 어디가 결정을 하죠? 총량은 한국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가면은 물론 논의의 여지는 있어요. 가령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은 왜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한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근데 왜 시중에 은행에 그 돈이 늘어날까요? 총량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총량은 중앙은행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란은행의 유명한 그 논문이 하나 있어요. 현대 경제에서의 돈의 창조. 실제로 돈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바로 민간은행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시중은행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갔어요. 한 10억 정도를 빌리려고 대출을 하러 갔습니다. 은행이 금고에서 와서 돈을 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의 예금 통장에 돈을 그냥 수치로 10억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10억은 은행의 자산으로 잡혀요. 은행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자기들의 예금량의 몇 배, 몇십 배를 갖다가 돈을 빌려주죠. 여러분들,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은행 자체가 현대경제에서는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간은행 자체가. 중앙은행은 뭐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돈값이 싸니까 뭐 10%로 빌린다고 그러면 안 빌려도 내가 금리 너 2% 정도로 해줄게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돈 빌리는 사람들이 시중은행에 많이 차서 돈을 많이 빌려가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느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빌리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들이 우리들은 막연하게 경제학 국교과서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공급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중앙은행은 은행을 감독함으로 해서, 은행을 갖다 감독함으로 해서 돈의 총량만을 관리할 뿐이지,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신문지상에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가계부채가 1700조, 1800조로 막 늘어나고 있다. 1500조, 1600조, 1700조.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에 돈을 공급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갖다가 한국은행 자체가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은행들은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금융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망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서 리만 브러더스 망했잖아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갖다가 내주는 걸 갖다가 막는 게 결국은 금감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역할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돈을 공급하고 하는 것들은 민간은행이 다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민간은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통화량을 결정하는 요소고요. 두 번째는 재정정책도 유동성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경제에서 세 가지의 경제 주체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근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가계는 소비력이 줄어드니까 돈을 못 쓰고, 기업들도 투자를 잘 안 하죠. 나머지는 뭐예요? 정부가 돈을 막 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든 등등 해가지고 재정정책을 써서 SOC 정책도 하고 아니면 복지 사업도 하고 하면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역시 유동성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 그래서 또 유동성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지금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갖다가 알아볼 거고요. 특히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떤 기준금리의 인하가 한국의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2강은 이 기준금리의 영향, 그 다음에 유동성에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